안녕하십니까. 네, 갈등 포럼 개최에 앞서서 특별히 오늘은 영화를 통해 드러나는 공공 갈등의 사례, 그 사례들을 살피고 영화에서 표현되는 갈등의 사례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라이너입니다. 네, 오늘요 영화에서 표현되는 이 공공 갈등을 보다 깊게, 아주 깊게 살피기 위해서요 전문가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우리 교수님부터, 네, 무려 교수님, 드디어 라이너 컬처쇼크에서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전영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협상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전형준입니다. 아,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등장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출연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갈등해결센터의 문진숙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진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일단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몇 개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에게 먼저 좀 궁금한데요. 저를 알고 계셨습니까?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준비하면서? 매우 재미있게 봤고요. 조금만 보고서 바로 그냥 구독 딱 누르고서 가장 즐겨본 에피소드들은 최근에 고소한 영화 읽기. 고소한 영화 읽기. 우리 이사님께서는? 네, 저도 이전에 알지는 못했고요. 왜 네. 이렇게 늦게 알게 됐는지. 네,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 저도 재밌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챙겨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구독자가 되셨는데, 사실 우리 구독층과는 좀 연령대가 잘 안 맞으셔서, 네, 저를 좀 모르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두 분 그 영화를 얼마나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한 1년에 한 4편에서 6편 정도? 이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계절에 한 편 정도 보네요. 네. 문진숙 이사님은 평소에 영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좀 불규칙적인 편이긴 해요. 시간이 좀 잘 안 될 때는 한참 못 보기도 하다가, 볼 때는 좀 몰아보는. 자, 이번에는 문진숙 이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하시는 일이 이제 한국갈등센터에서 나오셨잖아요. 네. 일단 갈등센터가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네, 저희 이제 한국갈등해결센터는 2010년에 설립을 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갈등을 예방하고 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을 하는 그런 사단법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갈등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또 우리 교수님께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나오셨어요. 네. 그게 뭐 하는 곳입니까?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센터는 대학 부설 연구기관입니다. 네네. 그래서 대학 안에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각자 자신의 전공도 있지만 그 학제적으로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협업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연구소들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갈등 해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사님은 왜 이런 갈등 해결 전문가, 왜 이쪽 길로 오려고 하신 거예요? 갈등을 이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어떤 대화를 통한 그런 소통이 기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랑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사실 저희 모시었던 교수님이세요. 저도 단국대학교 협사과정으로 협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더 이제 이쪽으로 일을 더 하게 된 경우죠. 그렇군요. 두 분이 이런 특별한 사제지간이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서 나눌 이야기, 바로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갈등의 사례들, 그리고 해결법에 대한 것들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의 시대가 정말 갈등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세대 간 갈등, 성별 간 갈등, 그리고 지역 갈등, 이 많은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갖 공동체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 그게 요즘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편의 영화, 이장과 군수, 그리고 에린 브로코비치, The Best of Enemies, 이렇게 세 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 편의 영화가 좀 나 이거 좀 생소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제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사회의 갈등 이야기와 해법 3편의 영화로 보는 갈등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 시골 마을 산촌 1위를 대표하는 노총각 춘삼. 마을 이장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얼떨결에 최연소 이장이 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던 청년 춘삼에게 이장이라는 감투는 부담스럽기만 하죠. 그때 춘삼에게 다가온 믿을 수 없는 현실. 중마고우인 대규가 군수 후보로 출마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늘 반장을 도맡아 하던 춘삼. 얼짱 몸짱인 춘삼에 비해 대규는 부반장에 불과했고 춘삼은 그런 대규를 무시해왔죠. 무시하던 내 꼬붕이 군수라니? 춘삼은 시기심에 사로잡히지만 결국 대규는 최연소 군수에 선출되기에 이릅니다. 이런 춘삼과 대규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는데 군수가 된 대규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시설을 강덕군에 유치하기로 결정합니다. 전형적인 님비 현상이 벌어지고 주민들의 반대와 일부 세력의 조직적인 방해에 위기에 처하는 대규. 이번 갈등 포럼에서는 대규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 기피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그 과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 쭉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의 감상부터 좀 듣고 싶어요. 이 두 분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교수님부터. 저는 이제 편집이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 갈등 스토리를 보다 보면 네. 서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게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똑같은 네. 일이 있었던 경우라도. 근데 그거를 영화에서 잘 녹여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걸 교차적으로 보여줘서 재미가 있었어요. 분명히 같은 사건인데 내 네. 기억과 너의 기억이 다르구나. 네. 네, 이런 걸 또 알게 그렇죠. 되는. 문진수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캐릭터가 재밌었어요. 거기서 특히 저는 그 어머니의 역할이 이제 잘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렇게 역할하는 부분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떤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을 할 때 그 어머니가 중간에서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좀 풀어가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 네, 그게 좀 인상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요. 중간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네. 그런 역할을 또 하셨던 거네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영화에서 우리가 영화 평도 좋지만 역시 갈등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개인적인 갈등, 아까 말씀하셨던 대규와 춘삼이의 개인적 갈등. 사실 여기서 이 개인의 갈등이 개인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 때문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은 군수가 되었고 한 사람은 마을 이장이 되었는데 결국 핵심은 이게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두고 벌어진 갈등이라고 봐야겠죠. 두 분께서 이 갈등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에 좀 아주 독특한 시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잘 알기 어려운 시설이고 특히나 지금 이 영화에서 이제 모티브를 따온 그 사례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었던 시설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폐기물들 고준이라고 해서 좀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게 있고 중준이 저준이 해서 이제 위험도가 낮은 것도 있고 이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요거를 다 합쳐서 묻어버리는 그런 시설로 이제 논의가 됐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도 굉장히 심했고요. 그런 만큼 정부에서는 이거를 인센티브를 좀 충분히 제공을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접근을 취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게 이게 이름만 들어보면 너무 무섭거든요. 무섭죠. 우리 동네에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저 같아도 아니 그런 데서 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많죠. 예, 일단은 우리가 모를수록 무서운 게 사실이거든요. 문제가 좀 있어도 우리가 잘 알면은 덜 무섭습니다. 아, 그렇죠. 예를 들면은 자전거가 네. 자동차보다 한 7배 사고 위험이 높은 거 아셔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행동이에요.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전거 타는 거를 조심은 하지만 공포를 느끼진 않잖아요. 그건 그만큼 우리가 자전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조심하면은 내가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위험을 그렇게 많이 안 느끼는 건데 이런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막는 것 외에는 별로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좀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는 거죠. 네,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전혀 모르는 일이다 보니까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이름을 좀 예쁘게 지을 수는 없을까요? 이게 예쁘게 진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반대하셨던 분들은 요것보다 더 강력한 이름을 쓰는 핵폐기물 처리장. 핵폐기물 맞아요. 예, 그게 더 무서운 기호들을 섞어가지고 표현했었던 그거고요. 핵폐기물이라 그러면은 너무 무서운 방사능, 폭발, 암 걸려 뭐 이런 느낌이라. 그렇죠. 그걸 이제 순화한 게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갈등에서 특히 이렇게 용어가 갖는 의미가 중요한데 중립적인 단어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립적 단어. 네, 그 핵폐기장 이거는 이제 반대 측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찬성 측에서는 그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 예쁘게 만들려고 고민한 이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어렸을 때 두 사람 간에 쌓인 감정이 방사성 이렇게 폐기물 유치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반대 입장으로 이렇게 서는 그러니까 그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저는 본 게 결국에는 감정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춘삼이 입장에서는 정말 폐기장이 들어오는 것이 어떤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어떤 감정적인 그 요소로 인해서 반대를 무조건 하고 보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어진 것 같아요. 흔히 갈등에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결과적으로는 감정적인 부분도 풀어지고 한 걸 볼 수가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의 원인 중 하나가 감정적인 걸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감정적으로 시작됐지만 거기 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면 이제 좀 군중 심리에 이렇게 가고 또 감정이 또 전이 되고 전염되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약간 덧붙이자면 이 쟁점이 복잡하면 이거를 이해하는 데만도 수십 시간 혹은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랑 조금 떨어져 있는 거에 수십 시간 혹은 수백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대안으로 선택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얘기면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하나의 대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신뢰 문제가 그래서 중요하게 되고 감정 문제가 중요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론화라든가 수기라고 하는 그런 과정도 되겠죠. 그렇군요. 네, 오늘 또 되게 중요한 키워드 두 개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이장각 군수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사례인데요. 모티프가 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004년 부안 사례가 모티브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를 다 구분하지 않고 묻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제 고준위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것까지도 묻는 위험한 시설이다가 됐던 거고요. 유치하는 측에서는 고준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다. 라는 거를 초점을 맞춘 거죠.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어디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할만하다 혹은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양쪽 다 맞는 말이기는 해서요. 예,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게 양쪽 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부안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결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실을 얻게 된 그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가 고준위, 중저준위 이걸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저준위를 먼저 처리하자라는 거를 법제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하고 고준위는 따로 떼놓고 묻을 곳도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이렇게 내걸고 여러 지자체들이 공모 신청을 하고 주민투표를 해서 가장 찬성률이 높은 곳에 유치하도록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경주가 유치를 하게 됐죠.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은데요? 이러한 어떤 갈등이 합리적인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결국 영화에서는 결국 가다 주민투표로 결판을 내게 됩니다. 네, 그게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공공 갈등을 투표로 해결하는 거 이게 제일 괜찮은 걸까요? 사실 어떨까요?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 장점은 명확하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단점은 이게 윈윈은 아니다. 승패 구도로 가는 거거든요. 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이 아이디어가 논의를 통해서 발전할 수는 없다. 하나 딱 두고서 그냥 선택만 하는 것이다 라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발전적 논의가 안 되고 네. 그리고 누군가는 패배해야 한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비용 문제. 비용 문제도 있고요. 네, 투표는 돈이 많이 듭니다. 수백억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들의 다 세금이고 네. 지방 정부의 예산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훨씬 적게 들이면서 그리고 또 그거 이상의 좀 현명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나온 게 사실은 시민 참여형 조사라던가 공론 조사 같은 수의 프로그램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다시 재개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대로 중단할 것이냐를 놓고 시민 참여형 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죠.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화로 갈등을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수기라는 단어입니다. 네. 요거 좀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수기라는 단어가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닌데 여론하고 조금 차이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라고 하면은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간단하게 한두 줄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물어보는 게 이제 여론이잖아요. 근데 그때 대답하는 사람이 제대로 알고 대답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문제 제기가 항상 있어요. 제대로 안다면은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느냐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달 동안 충분히 그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공부를 하도록 해요. 시민이.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 몰랐을 때랑 공부를 어느 정도 했을 때랑 공부를 꽤 충분히 했을 때랑 어떻게 의견이 달라지는지를 보는데 이 과정을 수기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신고리 5, 6호기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 다양한 사례들, 수기 과정의 사례들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사례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먼저 이제 서울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를 진행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하고 강북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진행했었어요.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올해는 비선호 시설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공론화를 진행을 하고 또 이렇게 시민의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통한 이런 예방적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을 시도를 한 사례도 있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네, 있다. 네. 사실 저도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막 와닿는 얘기입니다. 균형발전을 한다는 건가? 나 강북 사는데 막 이런 네. 느낌이 좀 드는군요.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와 그리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얻어낼 수 있다는 두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이벤트 안내해드립니다.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유튜브에서 서울 갈등 포럼 라이브가 실시되는데요. 라이브 영상에 참여하는 장면을 캡처해서 2020 서울 갈등 포럼 사무국 메일로 발송해주세요. 50명을 추첨해서 커피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합니다. 서울 갈등 포럼 사무국에서 개별 연락 드린다고 하니 꼭 참여해서 커피 받아가세요. 캡처해야 할 라이브 주소는 아래 고정 댓글 설명란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